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다한국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6번째 강의 남북국 시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고대 정치사의 마지막을 여러분들 같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통일인 듯 통일 아닌 통일 같은 남북국 시대. 우리가 분명히 삼국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신라라고 배웠고 통일신라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교과서에 있어요.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라고 하는데 통일이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지, 발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신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중요한 요점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여러분들 어디까지 선생님과 가보셨나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와봤죠. 우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거 이제 같이 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하나로 묶어볼 수 있었고요. 청동기랑 철기를 하나로 묶어볼 수 있었죠. 평등과 불평등으로 나눠볼 수 있었고요. 청동기 배경으로 해서 성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고조선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눠서 철기 문명이 본격화됐던 위만조선 시기에 굉장히 발전했던 고조선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위만조선 때 중개무역으로 발전했던 모습, 그리고 멸망하고 난 그 이후에 여러 나라가 성장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대국가라고 하는 그런 중심 주제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왕권이 강화됐었고 한강을 장악한 이후에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4세기의 근초고왕, 5세기의 광개토, 장수왕, 6세기의 진흥왕, 그리고 7세기의 삼국항쟁기까지를 살펴봤어요.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삼국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통일신라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고대국가를 통해서 불평등으로부터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고유의 문화가 형성이 되고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볼 남북국 시대에서는 통일신라와 그리고 고구려의 그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이민들이 새롭게 세웠던 북쪽의 발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만은 꼭 중요한 키워드들 살펴보면요. 통일신라에서는 이 사람만 알면 중대는 99%가 끝납니다. 신문왕, 거의 모든 일들을 했던 왕입니다. 구주오서경이라고 해서 우리 이미 체제정비 관련해서 우리 기본 용어 할 때 다뤘던 용어고요. 관료정과 관련해서도 이미 봤던 용어죠. 노급도 봤던 용어네요. 호적도 봤던 용어고, 원종 애너의 나는 새롭게 여러분들이 추가해보시면 되는데, 나는 봤던 거네요. 어지러울 난자 써서 기본 용어 1, 2강을 들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발해 관련해서는요, 중요한 왕을 따라서 살펴볼 건데, 대조영, 창시자 있고요. 무왕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네요. 싸울 무자. 문왕은 글문자에서 살펴봤었던 왕이고요. 해동성공이라고 이제 나라를 불렀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모주림 천장 구조가 어떤 양식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보기 전에, 세세한 나무를 보기 전에 전반적인 큰 숲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죠. 통일신라의 큰 숲 시기 구분을 하고 발해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고 하이라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일신라의 중요한 흐름을 살펴보려면요, 시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기 구분을 하면은 역사가 정말 쉬워집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우리 개화기, 현대사 쭉 들어갈 건데, 선생님 강의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 강의의 특징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큰 숲 흐름을 짚어주는 시기 구분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통일신라의 시기 구분 어떻게 할 건지, 왜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려면 곤충을 한번 비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곤충도 우리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뭔가 구분이 되죠. 강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눠지고, 인생도 소화기 맞나요? 이제 중장년기, 노년기 나뉘어지는 것처럼 구분이 돼야 특징을 알죠. 그래서 통일신라도요, 정말 유명한 역사학자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3개로 나눕니다. 너무 쉬워요. 상, 중, 하로 나뉘어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되게 쉽겠죠. 상대, 중대, 하대를 어떤 기준으로 나뉘었는지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고서 우리 하이라이트 들어가 볼게요. 자, 상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골품제 배웠죠. 골품제 중에서도 가장 상위 등급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골끼리만 결혼을 하니까 동물로 치면은 멸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골이 아예 없게 되니까 그 아래 등급인 진골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시기가 중대입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그래서 태종 무열왕이에요. 그런데 이 무열계 출신이 약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내무왕 기억나세요?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내물계 출신의 진골들이 왕위를 이어갔던 게 하대예요.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상대, 중대, 하대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나뉘어졌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듣고만 지나가세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으로 치면 정말 어릴 때, 팔팔할 때가 바로 상대예요. 상대 때는요, 신라가 삼국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이때는 삼국 항쟁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시기죠.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그 신라였고요.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 혹은 좀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청장년기를 생각을 할 때가 바로 중대입니다. 신라가 통일을 해 나가고 통일을 이룩해서 잘 이끌어 나가던 시기가 바로 중대예요. 통일신라기고요. 좀 인생에도 힘이 빠지고 완전히 축 늘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때가 하대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이제 다시 고구려를 돌아갈래 아니면 신라가 망하고 다시 고구려를 세울래 백제를 세울래라고 하는 후삼국 시대가 바로 하대예요. 이해가시나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뉘어지고요. 우리 상대는 이미 봤잖아요. 중대랑 하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왕권과 귀족권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왕권은 당연히 점점 고대 국가로 가는 시기에 발전했다가 나라 말기에는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U자형 그래프를 그린다면 왕권과 귀족 그래프는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왕권을 귀족들이 항상 견제를 하니까요. 왕을 항상 견제하는 세력들이 귀족이니까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중대는요. 모든 특징이 왕권 강화로 정리될 수 있어요. 하대는 모든 특징이 왕권 약화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발해 가볼게요. 발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냥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발해가 그냥 왜 우리 역사인지를 아는 거예요. 발해를 중국에서는 중국 역사라고 하고 러시아에서도 일부에서는 러시아 역사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러시아에서는 눈 색깔도 다르고 도대체 왜 러시아 역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각기 그냥 국가마다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확실한 주관과 의견과 자료를 가지고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하죠. 발해가 왜 우리 역사인지를 알아야지 잘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발해가 우리 역사인 이 포인트를 가지고서 우리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발해 건국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만약에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인이 아니라면 만약에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가 아니라 중국인 탕웨이였다면 우리나라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발해를 세운 사람 대조영은요. 중국의 기록에 고구려의 별종이다 라고 해서 고구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국 측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걸로는 사회 구조도 볼 수 있어요.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이 말갈족인데요. 중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실은 이 말갈족을 가지고 중국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유리한 근거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갈족이 지금의 만주인인데 만주인들이 지금 소수민족으로 중국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중국 나라에. 그런데 말갈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8, 90%? 그러니까 어떻게 소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내밀어야 되겠죠.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뭘까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봤어요.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의 역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선생님 파악하기엔 요거 같아요. 외교문서. 내가 나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물어봤을 때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레인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가 있는데 이렇게 남긴 게 있어요. 나는 고구려의 왕 혹은 고려왕이다 라고 표현하는 걸 통해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밝힌 게 있습니다. 바레가 진짜 안타깝게 자기 스스로 남긴 역사서는 현재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외교 문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도 고구려를 계승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몬돌이라던가 무덤에 모를 줄여나가는 천장 구조라던가 기와 문이라던가 석등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가장 발전했던 나라였던 중국의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있어요. 삼섬육부 같은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이걸 가지고서 중국 역사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일본의 음악을 듣거나 미국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맞게 수용했다라고 하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우리 중요한 하이라이트로 가는 다리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통일신라에서는요. 상대, 중대, 하대를 봤잖아요. 이 중에서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것이 하이라이트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중대의 왕권 강한 내용과 하대의 왕권이 약하대에 갔던 내용들을 비교해서 볼 거고요. 동시대의 북쪽 지대의 고구려 유의민들이 세웠던 바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역사적인 발전 내용들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이라이트를 넘어가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신라부터 살펴보고 바레로 들어가 볼게요. 통일신라 내용은 우리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비교해보면서 포인트 잡아볼게요. 중대와 하대의 내용 가장 중요한 비교의 포인트는 그래프 기억나시죠?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던 시기, 전제왕권이 형성이 됐던 시기가 중대고요. 이게 엉망진창이 됐던 시기가 바로 하대입니다. 자, 중대의 왕은 이 사람만 알면은 99% 잡혀요. 바로 신문왕입니다. 자, 신문왕은요, 왕권을 어마어마하게 강화했던 왕입니다.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요. 신문왕은 남몰래 품고 있는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부인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신문왕이 사이코패스여서 그랬던 게 아니라 신문왕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당시 신문왕의 장인어른이 김흠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유명한 진골 귀족이었어요. 더군다나 엄청난 공을 세웠던 사람이라서 신라가 통일을 할 때 정말 유명했던 힘들었던 전투가 고구려와의 평양선 전투였단 말이에요. 이걸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국공신에다가, 그러니까 개국공신, 나라의 세운 건 아니지만 통일신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다가 왕의 장인어른이었을 때니까 왕인 자신보다도 사람들이 장인어른을 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골귀족을 누르지 않으면 왕권이 절대로 살지 않는다는 생각하에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가정이냐 권력이냐를 고민을 하는데 굉장히 비정하게도 권력의 세계에서는 보통 정치를 우리가 나중 조선시대까지 보면은 보통 이럴 때 다 권력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왕은 자신 부인도 나중에 폐위시키고요. 자신의 장인어른을 반역죄로 이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이게 김흠돌의 난 김흠돌 모욕 사건이라고 불러요. 김흠돌은 당시 유명한 진골이었고요. 김흠돌과 관련된 유명한 진골들을 숙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신문왕과 눈높이를 같이 하게 될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해져요. 그러면 왕과 관련된 기구들, 왕 라인이 있잖아요. 왕 라인은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죠. 우리 기본 용어 강의할 때 기억나세요? 왕을 모시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왕이 가장 중요한 사람, 중앙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들을 모시는 사람을 중시, 시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왕의 비서기구. 그들이 일하는 기구를 집사부라고 하고
그 장관을 시중이라고 합니다. 비서기고 집사부, 왕명을 받드는 집사부 시중의 기능이 강화된 시기가 바로 중대예요. 반비례 관계로 당연히 왕의 비서기구가 하대 때는 약해지겠죠. 신문왕이 해야 될 일은 또 많아요. 중대는 어떤 시기라 그랬어요? 통일신라기. 통일하고 난 바로 다음이었기 때문에 신문왕 때는 영토도 넓어지고 사람도 많아져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영토도 다시 나눠야 되고 인구도 다시 분배해야 돼요. 넓어진 영토를 재정비하면서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수도도 재정비해서 5개의 소경으로 나눕니다. 이것도 다 봤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본 용어 강의할 때 뭐 했어요? 옛날에는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사람들이 마을이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이거를 마을 주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구주, 9개의 주와 5개의 작은 수도로 나눴다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 자료 보면서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9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구려 옛 지역의 3개, 백제 옛 지역의 3개, 신라 옛 지역의 3개. 그래서 민족 간의 융합, 평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요. 인구도 많아졌죠. 그래서 군대도 다시 재편을 해서 중앙군으로 구서당, 지방군으로 십정을 하는데 요것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용어할 때 다 했습니다. 군대와 관련된 용어 할 때 깃발 당자 기억나시죠? 군대에서 어디 지역을 점령하면 깃발을 딱 꽂아놓는다 그래서 군대와 관련된 용어에 당자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요거 얘기 들어줬죠? 9개의 군대 중앙군 구서당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족융합을 보여줍니다. 십정 지방군이고요. 정도, 머무를 정자에서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구서당은 중앙군이라고 하면 중요한 군대니까 중앙도 지키고 수도도 지키고 왕실 호위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일신라의 왕이라면 고구려인이나 백제인에게 자신의 호위를 맡기고 싶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언제 나를 찌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고구려인과 백제인, 피정복민들에게도 구서당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깃발색으로 표시를 하게 했대요. 군대마다. 그러니까 약간 그걸로 구분을 했겠죠. 어쨌건 구서당과 구주를 통해서 우리는 뭐로 알 수 있어요? 민족 융합을 꾀했다. 어쨌건 좀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 강력한 왕권, 잘 다져진 시스템을 볼 수 있어요. 하대 때는 이게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그 기점에 있는 중대에서 이렇게 하대로 꺾여 내려가잖아요. 그 중대 때의 끝물에 있는 왕이 바로 해공왕이에요. 해공왕은 뭐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남자의 몸으로 여자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좀 약간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트랜스젠더 같은, 뭐 물론 당연히 성전환 수술을 한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8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까 당연히 얼마나 왕위가 이제 불안정했겠어요. 해공왕 이후로 귀족들 간에 너도 나도 왕이 되겠다는 왕위 다툼이 계속됐던 시기가 바로 하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다툼으로 지방의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막 왕권이 약해지는 시기가 바로 하대인 거예요. 분위기만 잡혀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하대의 가장 큰 특징, 진골 귀족들 간의 다툼,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김원창의 난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김음돌의 난, 김원창의 난. 김원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난을 일으킨 게 바로 김원창의 난입니다. 아니, 중앙에 꼴이 이런데 지방의 살림살이를 돌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돌봤겠죠.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지방에서는 2중, 3중으로 세금을 거두고 정말로 실제 기록에 들판에는 정말 썩어가는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록상에 거의 가장 최초로 보이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원종 애노의 난입니다. 원종 애노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원종과 애노의 난이에요. 원종 애노의 난인데 농민 반란 얘기할 때 되게 무미건조하게 농민 반란이 하고 지나가긴 하지만 실은 선생님 되게 감정이입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진짜 농민 반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대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게 한번 실행에 옮기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진짜 참고 참다가 터져나온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대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원종 애노의 난과 같이 농민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 하대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중대 때는요, 뭐 이렇게 체제 정비하고 집사부와 같은 왕권 강화, 왕과 관련된 기구가 이렇게 성장을 했었어요. 이때는 당연히 집사부는 완전히 이제 폭삭 쭈그러들게 되고요. 진골귀족과 관련된 권력기구가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진골귀족, 귀족들의 회의기구인 화백회의가 활성화되고 권력기구가 되고요.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인 상대 등의 권력이 강화되는 시기가 바로 하대입니다. 뭘로 잡힌다 그랬어요, 이 시기? 왕권 강화냐, 약화냐에 따라서 성격으로 그냥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게 정치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다음 이제 파트로 넘어가서 경제 구분해 볼게요. 자, 경제적으로는요. 중대에는 이것도 다 신문왕이 한 일이에요. 신문왕만 기억하면 돼요. 왕권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진골 귀족들의 권한을 경제적 권한도 약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이것도 우리 기본 용어 들은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관료전이 뭐예요?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였어요. 수조권. 수조권이 뭐였어요? 혹여라도 우리 기본 용어를 안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빠르게 다시 설명을 해주면 국가의 경제 주체에는 전근대사의 3명의 주체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하는 농민들이 있고요. 국가를 위해서 일해주는 관리가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일정량의 토지에서 나오는 쌀을 국가에다가 바쳐야 돼요. 세금으로. 국가는 관리한테 일해주는 대가로 월급을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직접 물건으로 받아서 물건으로 줘야 되니까 보관의 문제도 있고 이동의 문제도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관리한테 이렇게 번거롭게 주기가 귀찮으니까 직접 농민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던 것을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조권을 부르는 이름이 시대별로 달랐는데 통일신라 때의 수조권을 관료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관료에게 준 토지를 관료전이라고 하는데 그 토지가 소유권, 그 토지를 갖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료전을 지급하고 지금 노급을 뺏었다 그랬잖아요. 노급의 녹은 우리가 알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야 할 때 그 녹은 월급 같은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행복. 근데 여기서 노급할 때 그 노급은요. 조금 개념이 다르기는 해요. 원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노급이고 이 노급을 뺏고 수조권만 준 건데 노급은 이 수조권에 더해서 그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농민의 노동력까지 부려먹을 수 있었던 권리가 바로 노급이에요. 근데 정말 이러면 농민들이 괴로웠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돈을 주는 게 괴로워요? 아니면 일해주는 게 괴로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집 임대인이라고 해봅시다.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임대인이요. 빌려 사는 사람, 임대인. 그럼 매달마다 집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집세를 돈으로, 집세를 얼마 정도 낸다고 해볼까요? 현실성 있게 해볼까요? 현실성 있게. 서울의 집값을 고려해서 한 50만 원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50만 원. 50만 원 내는 것과 매달 가서 일을 해주는 것과 요거를 하면 근데 여기 예시가 안 되는 게 고등학교에서 얘기하면은 대부분 일한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50만 원 아끼려고. 근데 실은 일해주는 게 더 구차하고 치사스럽죠. 얼마나 더러운 꼴도 많이 보고 치사스럽겠어요. 이게 사람이 일적으로 엮이고 가서 청소해주고 이러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돈을 주면 딱 깔끔한 관계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수조권으로 해서 일정량의 세금만 주면은 깔끔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노동력을 바치게 되면은 수탈도 될 수 있고 유사시에는 귀족들이 이거를 군사력으로도 땡겼을 수 있기 때문에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급의 이 노동력을 없앤 게 수조권만 지급하는 게 관료전이에요. 자, 이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왕권이 엄청 강했다는 걸 뜻하고 신문왕 때 이게 가능했고 중대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대 때는 당연히 왕권이 땅에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가능할 리가 없죠. 노급이 다시 부활해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요 메커니즘만 이해하면 돼요. 왕권이 강하냐 약하냐.
사회를 볼게요. 사회는요, 골품제도라고 하는 신라의 지배층의 신분제도를 이해하고 요 사회적인 구조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은 딱 세 세력밖에 없죠. 왕과 진골, 육두품이 있어요. 골품제도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뼈에다가 등급 매긴다고 했죠. 돼지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골품제는 골족과 두품족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두품족. 골족은 성골과 진골로 나뉘는데 성골은 동물로 치면은 멸종됐고 진골만 남는다고 그랬죠. 육두품은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이 있습니다. 이들 간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 어디에다 금을 그으면 좋을까요? 진골과 육두품 사이에 이렇게 그으면 좋아요. 자, 진골은 성골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왕이 될 수 있고 각 부서의 가장 높은 자리, 바로 장관이죠. 장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한 끗 차이잖아.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인데 육두품은 왕도 못 되고요. 장관도 못 돼요. 그래서 요 한설인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사회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들어가 볼게요. 중대는 왕권이 일단 강해요. 서로 간의 관계를 일단 살펴보자고요. 왕이랑 진골은 관계가 어떨까요? 이건 너무 쉽잖아요. 이건 무조건 반비례라 그랬죠. 왕이랑 귀족은 서로 견제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진골은 항상 예비 왕이에요.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세력이에요. 왕과 진골은 사이가 안 좋아요. 진골과 육두품은요? 진골은 어떨지 몰라도 육두품은 한 끗 차이로 내 인생은 나는 저들 때문에 왕도 못 되고 장관도 못 되는데 좋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잖아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 요들 간에 알 수 없는 끌림. 왕과 육두품이 결탁하는 게 바로 중대입니다. 육두품은요, 통일신라가 되면서 좀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냐면 통일신라가 되면서 골품제의 한계가 좀 무너지진 않을까. 내가 이 사회에 좀 기여하면서 한계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육두품은요,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요. 정치적 조언. 그러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육두품, 이런 정치적 조언을 하면서 참여를 했던 사람이 설총이에요. 설총. 그래서 무슨 일화가 있냐면 여러분 화한계 아세요? 화한계? 꽃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거 관련된 문학 작품이 있잖아요. 그 설총이 신문왕한테 이렇게 읽으라고 바쳤던 글인데 거기 보면은 꽃 중의 왕인 모란꽃이 나와요. 네, 모란꽃이 있는데 어느 날 막 아름답게 생긴 장미꽃이 와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막 나랑 연애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모란꽃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장미꽃이 아름다움에 빠져서 막 흠뻑 빠져 있는데 할미꽃이 와가지고 장미꽃은 막 못된 계집입니다 막 이러니까 어디 막 쭈글쭈글한 게 막 이러고서 이렇게 할미꽃을 내칩니다. 자, 요런 막 일화를 통해서 이런 옳은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총이 신문왕한테 듣게 하고 신문왕이 이거를 통해서 정말 외모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다 그래요. 이런 거를 통해서 육두품이 정치에 참여했던 시기가 바로 중대입니다. 하대 때는 어땠을까요? 하대 때는요, 왕이랑 진골의 관계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나중에 조선시대 가서도, 조선시대 때 귀족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고려시대 때 가서도 왕과 귀족의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대립. 진골과 육두품의 관계도 당연히 대립이죠. 그럼 변화가 있는 관계는 왕과 육두품밖에 없죠. 육두품은 처음에는 뭔가 큰 꿈을 안고서 통일신라에 기대를 했는데 원래 희망이 크고 꿈이 크면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너무나 큰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좌절을 보여주는 게 최치원이에요. 당나라에 당시에 중국의 당나라에 외국인 대상 시험이 있어요. 과거 시험이 빈곤과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대상 사법고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빈곤과의 외국 국가 중에 최다 합격 배출 국가가 신라였어요. 얼마나 육두품들이 서러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최치원은 우리나라의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12살에 당나라에 넘어가서 18살에 빈곤과에 급제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경찰대 18살에 조기에 합격을 해서 그 나이에 바로 졸업하고 경찰서장이 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자기의 조국이 위기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듣고서 하대 때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귀국을 해가지고 개혁안을 내놨는데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좌절을 하고서 산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최치원 자체가 당시에 육두품들의 원업이었어요. 천재에다가 육두품이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당나라에서 뜻을 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육두품들이 통일신라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된 거예요. 육두품 자체가 골품제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등을 돌리게 되는 시기가 하대입니다. 왕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시대. 왜요? 골품제의 한계. 골품제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시대. 그래서 육두품은 새로운 사회를 꿈꾸게 되고요. 이 새로운 사회를 같이 이끌어 나갈 파트너로 누굴 생각하게 되느냐. 당시에 떠오르던 지방 세력,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들 바로 호족입니다. 호족들은요 이렇게 부르죠. 지방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주라고도 부르고요. 이들은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요. 행정권과 군사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완전히 통제력이 약해지니까 지방에서는 이렇게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보고죠. 완도의 청해진 끝에 진짜 붙으면 군사가 어점이라 그랬죠. 군사력을 가지고 호족으로서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족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실제로 이들이 나중에 이 시기 이후에 고려를 건국하는 세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의 모습이죠. 마지막 문화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통일신라 문화 중대와 하대를 비교해 보면요. 중대 때는 왕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그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 나갈 때였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라고 불리는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불렸던 시기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여왔던 종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쵸? 불교. 업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신분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들여왔던 게 불교였어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등을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를 부정을 하면서 해탈을 추구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정치 사상으로 끝까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대부터는 서서히 불교가 사람들에게 종교로서 활용이 됩니다. 종교로 퍼지게 돼요. 특히나 불교는 누구한테 퍼지느냐? 귀족들에게. 불교도 종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승불교, 상자부 불교만 했지만 불교 종파 중에 교종이니 선종이니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거 굉장히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불교가 중대 때까지만 해도 처음에는 귀족들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갑니다. 불교랑 유교만 얘기할 거예요. 처음에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교종은 요 기억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종은 기억, 똑같이 기억 생각해서 귀족들에게 뻗어나갔어요. 귀족들은 서민들과 구분되는 문화를 좋아하죠. 서민들은 뭐를 못해요? 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어려운 경전 중심의 불교 이해가 교종이에요. 자, 경전 중심이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교리가. 지금 다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기억. 이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불교가 종교로 수용이 됐다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때 중요한 정치적인 내용은 뭘로 담아냈을까요? 이제부터는 정치는 유교가 담당해서 이제 유교가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유교에서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뭐 하라고? 효도하라고. 자,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효도에 대한 내용을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왕 때는 국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가지고 유교 교육기관을 설립을 해서 유교를 더욱더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때 말기 명성황후 시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시해가 원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유교적인 이 흐름, 가치관 속에서 나오게 되는 생각입니다.
불교와 유교의 흐름, 중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 불교가 이제 하대 가면서부터 어떻게 변신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상대 때는 어땠어요? 정치적으로 이용이 됐어요. 중대 때는 귀족들한테 퍼졌어요. 하대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서민들한테 퍼져나가겠죠. 경전 중심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깨닫는 종교로 뻗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하대 때는 불교도 선종 중심이에요. 시옷 생각하고 서민 연결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뭘로 연결하시면 되냐면 참선. 참선은 글을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실천 수행 방법입니다. 시옷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종, 서민, 참선 연결해 두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 떠오르는 새로운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입니다. 풍수지리가 뭐였어요, 여러분? 찬바람을 피하고 물을 구하기 쉬운 그런 지리적인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이미 기운이 쇠했으니까 새로운 수도로 가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염원하는 이런 사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신라는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시스템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중대와 하대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반복해 볼게요. 자,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상대는 삼국항쟁기로 우리가 이미 삼국항쟁기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를 살펴봤었고요. 통일신라기 그리고 후삼국기를 살펴봤습니다. 왕권과 귀족권을 차례대로 살펴봤는데, 왕권이 강화됐던 중대 시기 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신문왕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자신의 장인이었던 키워드만 써볼게요. 김은돌 모욕사건.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강화했고, 관련해서 집사부 그리고 시중이 왕 라인의 기구가 강화됐습니다. 구주 오소경 정비하고 구서당 10정 만들고, 이건 그냥 건너뛸게요. 되게 중요했던 거,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죠. 사회적으로는 육두품이 정치적으로 조언을 했고요. 문화적으로는 불교 중에서도 귀족들이 교종을 받아들이면서 종교적으로 뻗어나갔고, 유교에서는 국학을 세우면서 유교가 정치 사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대에서는 정반대로 왕권이 약화되면서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원창의 난을 볼 수가 있었죠. 왕권이 약화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방 세력이 통제가 안 됐고, 이로 인해서 농민 반란 뭐 있었어요? 원종과 애노의 난. 진골 귀족들의 회의기구가 너무 발달했었어요. 무슨 회의? 화백회의, 의장이었던 상대 등의 권한이 강화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급이 부활되고, 사회적으로 육두품이 이탈해 나가면서 호족과 육두품이 손을 잡았죠. 문화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귀족 중심의 교종이 아니라 서민들 그리고 호족들의 입맛에 맞는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이 유행했어요. 자, 통일신라가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 중대와 하대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제 특징 잡아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해를 이제 들어가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료 보면서 총 정리해 볼게요. 김은돌의 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문왕 즉위년 보면은 이찬 군관을 죽이고 교서를 내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찬 군관 관련해서 임금을 섬기는 법은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근본이고 신하의 도리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으뜸이다 라고 하면서, 병부령 이찬 군관, 이 사람이 군사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반역자 흠돌, 김흠돌이죠. 관계에서 영모 사실을 알고도 일찍 말하지 않아서 이 군관과 마다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두루 알게 한다라고 해서 김흠돌과 관련된 진골 귀족들을 모두 숙청했던, 그걸로 인해서 왕권을 강화했던 어느 시기에요? 중대 때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조 오소경 보세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신문왕 때 재정비를 했고요. 고구려 옛지역에 3주, 백제 옛지역에 3주, 신라 옛지역에 3주를 넣어서 구조 오소경을 마련했죠. 자, 경주, 금성이라고도 불렸던 수도가 동남쪽으로 치우쳐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서울에 인천, 부산 이렇게 다른 제2의 수도를 둬가지고 보완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구조 오소경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구서당 10정에서 10정이 우리 지방군이라고 했는데,
구주잖아요. 한 주에 하나씩 두면 원래 구정이어야 하는데 어느 한 주에 2개의 부대가 들어간 거죠. 어디예요? 여기 한 주. 넓은 지역이고 국경선 근처였기 때문에 군사상 주요 지역이어서 2개의 정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김헌창에나 마찬가지로 그 내용이에요. 헌창이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을 핑계로 반역을 했다. 어느 시기? 하대 때 왕권이 약화돼서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을 볼 수 있죠. 원종 애노의 난 보면은 주군이 세금을 바치지 않아서 국고가 비고 나라 살림이 어려워져서 원종 애노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중앙으로 올라가기 전에 세금이 중간에서 2중, 3중으로 막 거치고 약탈당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발에 들어가 볼게요. 발에는 5단계로 살펴볼 거고요. 중요한 왕을 중점으로 볼 건데 지도로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글로 한번 보면서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중요한 이제 국경선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 지도에서 살펴봤을 때 요 아주 넓은 일대, 만주 일대를 장악을 하기도 했고 신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경선을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되는 지점은 나중에가 되니까 지금은 중요한 지점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표시를 하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가 북쪽에 있고 통일신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당나라가 있어요. 자, 처음에 등장하는 대조영은 발해를 건국한 사람으로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정도만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무왕인데 무왕은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싸울 무자가 들어가요. 싸울 무자를 통해서 굉장히 친화력보다는 전투력이 앞섰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기본적인 외교 관계가 어땠을까요? 처음에 발해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랑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안 좋았어요. 당나라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고구려를 망하게 했죠.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럼 당나라랑 신라는 어땠을까요? 사이가 안 좋았죠. 나당전쟁 기억나시죠, 여러분? 매소성 기벌포 전투로 당나라 몰아내고서 신라가 완전 삼국통일한 거 아니에요. 안 좋았어요. 다들 뭔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당나라가 발해를 견제하려고 발해 신경을 계속 긁었어요. 왜냐면 발해 지금 피지배 계층이 누구예요? 말갈족이에요. 근데 말갈족이 여러분 모든 말갈족이 다 발해 밑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말갈족도 여러 계통이 있어요. 그 말갈 계통 중에서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 흑수말갈이라고 있는데 흑수말갈. 이 흑수말갈은 끝까지 발해 세력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험 요소가 됐던 것이 바로 흑수말갈이었어요. 그래서 발해가 항상 신신당부합니다. 너 당나라랑 절대로 어울리지 마 라고 해서 흑수말갈한테 얘기를 했는데 당나라가 계속해서 흑수말갈이 둘 간에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싸움의 기본은 선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발해 무왕이 장수 장문유를 시켜서 산둥반도의 등주 지역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 요게 1번. 당나라 딱 맞아봤더니 이게 고구려 손맛이에요. 발해니까 딱 고구려 손맛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좀 어색해지긴 했지만 지금 일단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신라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신라로서도 다시 한번 당나라랑 사이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발해를 공격합니다. 3번. 그래서 발해도 여기 좀 수세에 몰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외교문서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돌거라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 모습이 바로 무왕 때의 모습이에요. 자, 관련해서 무왕 때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연호는 인안을 썼어요. 이것도 발해가 우리의 아주 독자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연호가 자주성을 보여주고요. 인안이라고 하는 연호 달달 외울 필요 없이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뭐를 했다고요? 싸울 무자를 통해서 굉장히 호전적인 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의 호칭을 통해서도 그 왕의 업적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산둥을 공격했어요. 혹은 등주, 산둥의 등주 지역이라고도 나와 있을 거예요. 장수로 장문유를 보냈고요. 이거에 대해서
당나라는 신라랑 연합을 해요. 그래서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니까 발해는 일본과 연합을 해서 일본에 외교문서 보냈던 내용이 남아있죠. 그리고 돌궐과도 연합을 합니다. 이게 무왕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다른 나라와 싸울 수만 없겠죠. 다시 문물도 받아들이고 교류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문왕 때입니다. 문왕의 이 문자 자체가 글문자, 그리고 문화교류의 그 문자라고 파악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문자 때는 전투력보다는 친화력이 급상승했을 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문왕은 또 이게 취미가 수도 옮기기예요. 그래서 수도를 되게 자주 옮겼는데 마지막에 딱 확정됐을 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을 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관련해서 내용들 좀 살펴보면은 문왕 때 내용 일단 전반적으로 영토 아까처럼 이렇게 좀 대충 이제 그거 보고서 시작해 보면요. 발해 있고 당나라랑도 다시 사이를 트고요. 통일신라랑도 다시 사이를 터요. 일본이랑은 뭐 원래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발해와 당나라 간에 다시 한번 사이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당나라의 요 산둥 지역에 발해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가 생겼다는 겁니다. 발해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인 발해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신라랑도 애매했던 사이가 다시 정리되죠. 신라랑도 이렇게 육지로 교류하는 길이 생겼는데 이거를 신라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교류 속에서 당나라의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인 삼성육부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미리 보기 속에서 삼성육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그걸 받아들여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게 바로 문왕 때의 일이라는 거죠. 자, 이런 글 문자를 통해서 문왕 때의 시스템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호는 대응을 썼고요. 역시나 자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천도, 수도로 옮겼는데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그냥 이런 정도, 그냥 하나 정도 기억하시고요. 글문자를 썼고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했다. 발해관을 통해서 교류 내용을 알 수 있다. 신라와 교류를 하는 신라도를 통해서 말 그대로 교육을 했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선왕 때예요. 선왕 때는 요때 이제 비로소 신라랑 이렇게 국경선을 남쪽으로 확정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랴오어강의 동쪽 지역인 요동 지역까지 진출하고 실은 이렇게 국경선을 완전히 확장지어서 최대 영역을 이뤘던 때가 선왕 때예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이때 완전히 정비를 했겠죠. 국경선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수도를 오경 15부 62주로 완비를 했었던 때가 바로 선왕 때였고요. 중국에서 보기에 저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 바다 동쪽에서 발전한 나라다라고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던 시기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선왕 때였어요. 그래서 선왕 때 연호를 건응이라고 썼다.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때 이거를 달달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호로 썼던 거의 중요성, 의미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연호는 자주성을 표현을 했던 거고 전성기였습니다. 요동도 진출했고 신라랑의 국경성도 확장을 했고 이제 여러 지역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지방체제를 정비했고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최고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멸망했는가? 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 내부 분란 그리고 거란족의 침입 나중에 고려에서 흡수가 되면서 이제 민족이 통일됐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보는데요. 뭐 되게 재밌는 학설 중에 하나는 백두산 화산 폭발설도 있고요. 실제로 백두산이 그때 900년 정도 한번 폭발했대요. 이게 농사에 큰 영향을 줬고 세금 걷는데 큰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말갈족이 통제가 안 됐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발해 역사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부분이 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내분이나 거란족 침입 이런 부분 정도로 알 수 있고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멸망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흐름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 보고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대조영 같은 경우에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정도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무왕 같은 경우에 싸울 무자 생각하시면 되고, 연호 사용해서 자주성 알 수 있었고요. 당나라의 산둥을 먼저 공격했죠. 흑수말가랑 계속 이렇게 해서 신경을 거슬려서 산둥 공격하고, 누구로? 장문휴로 하여금. 그래서 당나라 어떻게 했죠? 당나라랑 신라랑 연결되고, 발해가 일본과 또 어디랑 연결됐었죠? 돌궐과 연결됐었다 라고 하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왕 때는 어땠었죠? 문왕 때는 당나라랑도 신라랑도 다시 교류를 텄던 문 말 그대로 친화력의 시대였는데, 당나라랑의 교류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당나라의 산둥 지역의 발해관, 그리고 당나라의 시스템인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다. 근데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라고 하는 부분. 신라랑 교류하는 길인 신라도가 생겼다. 서당 때는요, 최고 전성기. 그래서 체제를 정비했다. 5경 15부 62조. 너무 길어서 말로 할게요. 이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건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고려로 흡수되면서 민족이 재통일됐다라고 하는 부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리 민족의 발해에 대한 역사인식을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발해 스스로가 발해에 대한 역사를 남기진 않았지만 조선 후기의 실학자가, 유득공이라고 하는 실학자가 발해 역사에 대해서 남긴 기록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신라가 세운 김씨라고 하는 게 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도 망하고, 곧 대씨도 망하고, 발해도 망하고, 왕씨, 고려도 망하고, 이 땅을 통일하여 고려로 망했다. 왕씨가 이 땅을 통일해 고려로 망했다. 그러나 김씨 땅은 온전히 차지하였으나 북으로 대씨 땅, 발해 땅은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 거기에 여진도 들어오고 거란도 들어왔다 라고 해서 발해사를 급히 편찬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고려 시대 때 왜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지? 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발해 같은 경우에 발해 온도를 통해서 이제 고구려의 온돌 양식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자, 관련해서 우리 고대의 정치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총 정리 간단하게 해드리고 여러분들 키워드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3강에서 선사시대 문화를 봤어요. 선사문화. 그래서 뭐를 봤냐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해서 도구에 따라서 시기를 나누고 경제에 따라서 쭉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을 살펴봤고요. 고조선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의 변화 내용을 살펴봤고, 위만조선의 중개, 무역의 내용, 철기의 본격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개가 됐던 철기를 배경으로 해서 형성이 됐던 여러 나라의 성장 내용도 살펴봤죠. 자, 이 여러 나라는요, 우리나라 민족의 뿌리였던 부여도 있었고요. 고구려도 있었고, 고구려 압박 속에서 잘 성장은 못했던 군장국가에 머물러 있었던 옥저나 동해도 있었고요. 삼한도 있었어요. 이 여러 나라에서 성장해서 고대 국가로 성장했던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였는데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고대 국가가 되지 못했던 이 동시대에 있었던 나라가 가야가 있었는데, 가야는 삼국시대의 흐름 안에서 살펴봤고요. 삼국시대는 4세기 백제전성기 근초고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세기 신라 전성기, 7세기 삼국항쟁기를 거쳐서 신라가 통일했던 시기를 봤는데, 이 삼국의 항쟁기를 거쳐서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강의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고구려의 유이민들이 당나라에 납치가 되었다가 탈출해서, 대조영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탈출해서 만주 지역의 동모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중심에서 넓은 북쪽 지대에 세웠던 나라가 발해였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린 이 시기를 남쪽의 통일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같이 있는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분명히 통일이 되었지만 통일같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에서 주로 살펴왔던 것은 신라 통일하고 난 이유는 중대와 하대였기 때문에 왕권이 아주 강했던 중대와 하대를 구분해 봤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대에서 특히나 신문왕과 관련된 왕권 강화 내용, 김음돌의 난, 체제정비 내용, 경제적인 변화 내용, 노고를 폐지했던 내용, 문화적인 변화 내용들 살펴보고 하대의 혼란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왔습니다. 발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해가 우리 역사인 이유, 발해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발해의 역사적인 변천,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 멸망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펴왔어요. 이 과정에서 이 나라들이 나중에 후삼국 시대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 고려로 통합이 되면서 민족이 재통합이 되는데 요 이전 시기까지를 우리 역사 속에서 고대라고 하고 고려 시대부터를 중간세기, 중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의 마지막 정치 부분을 끝내셨습니다. 자, 6강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고대 정치사까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 통해서 중요한 키워드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 7강을 통해서 고려의 건국부터 무신장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